병인박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인박해가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굉장히 혹독했던 그런 대박해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1866년부터 1873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또 이 규모는 뭐 어떤 이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하고 너무나 극심하고, 그리고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넘어간 이미 넘어갔으니까 언제 넘어갔지? 가장 혹독하고 이 병인박해 때에는 또 선참 후계령이었죠. 그래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어떤 변화는 흥성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고종이 1864년에 12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이 집권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왕권 강화와 또 쇄국 정책을 굉장히 강경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국내외적으로 이 정세가 뭐 민심이 좀 불안하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19세기 이후 이때가 굉장히 어떤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변화가 많고 혼란스럽고 하잖아요. 또 이제 러시아가 조선하고 이제 국경에 맞닿게 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꽤나 강경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조선하고 맞닿게 되었어요. 이제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에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주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가로 중국과 조약을 맺고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하고 이렇게 맞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864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선에 이 통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펼치던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그 쇄국 정책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북경이 함락이 되었을 때 조선 상황이 굉장히 이것을 불안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또 러시아 함대가 자주 이렇게 출몰하니까 이 조선 사회 내에서는 사람들이 이 공포와 위협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을 때에 나왔던 이제 방책이 EEJ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에 흥선대원군이 베르네 주교님하고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베르네 주교님과 흥선대원군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만약 주교가 러시아 사람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르네 주교님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나라도 다르고 이제 가톨릭도 아니고 이제 종교가 달라서 우리가 그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접촉을 한 일이 있는데 1865년 11월 19일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에 대원군과의 접촉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부인,
민 부대 부인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 공사에게 연락해서 종교의 자유를 청하라. 이러한 어떤 제안을 또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신자들도, 조선 신자들도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 때에 이제 홍봉주, 김계호, 이유일 이 세 명의 신자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의 서양 주교들을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일이다 라는 것을 대원군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계호가 먼저 이제 대원군의 사돈인 조기진을 통해서 대원군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서한을 받은 대원군은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계호 토마스는 이러한 반응에 겁을 먹고 이제 시골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대원군의 부인이, 민 부대 부인이 편지를 한 번 더 올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홍봉주가 남종삼 요한 성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서 대원군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종삼이 대원군에게 이제 청원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원서에서 다시 이제 방화책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대원군의 반응이 조금 긍정적이었어요. 대원군이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교님과 면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분위기가, 신자들은 약간 축제 분위기예요. 아, 종교의 자유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희망에 굉장히 기뻐했고, 심지어 서울에다가 성당을 짓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순간에 다빌리 주교님과 베르네 주교님이 그래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이 대원군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종삼 요한이 대원군에게 주교님들이 서울에 왔다라고 알렸는데, 뭔가 대원군이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때 처음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약속과는 달리 이제 주교님들과의 면담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빌리 주교님은 다시 내포로 돌아갔고, 베르네 주교님은 이제 대체로 이제 뭐 인천이나 이쪽의 신자들을 돌보긴 했지만 주로 서울에 머물면서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면담을 위해서 이제 기다렸어요. 하지만 대원군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극심한 이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대원군의 태도가 바뀌게 된 데에는 이제 몇 가지 박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조선을 자극했던 이 통상 요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러시아의 남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굳이 서양 이 프랑스 주교를 만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 서양인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박해. 이것이 이제 천주교를 반대하는 관리들, 관원들에게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주교님을 만나고 이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은 이 천주교를 반대하고 이 쇄국 정책을 지지하던, 그리고 이 대원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정적들에게는 대원군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중국에서는 이 박해 때문에 서양인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대원군은 이 서양인들을 이 주교님들을 만나고 이 종교의 자유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자신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구실이. 그래서 대원군은 어떤 이제 자신의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조정의 의견을 따랐고 박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병인 박해의 원인을 이제 그 1866년 당시에 북경에 있는 프랑스 공사관의 의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가 이렇게 봤을 때 병인 박해의 원인은 선교사들이 이 조정 내의 권력에 이 정치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원군과의 연결이나 이런 상황, 정치적인 이 구도 속에 개입이 되면서 또 이제 박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병인 박해가 이 대원군의 태도가 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최형 베드로가 체포가 되었어요. 이제 상황이 박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또 지도급 신자들이 계속해서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2월 23일 베르네 주교님을 시작으로 브리트니에르 신부님, 볼리에 신부님, 도리 신부님, 프르티에 신부님, 프티니고의 신부님, 이제 3월까지 선교사들이 체포가 되었고, 3월 7일과 11일에 세남터에서 선교사들이 또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3월 11일에 신부님들이 순교하시고 나서 3월 7일 이후에 그 사교를 금지하는 교서도 내려지게 되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1866년 3월 10일에 대왕대비 조씨에게서 사교를 금지하는 교서가 이제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잠깐 보면요. 요즘의 서양인 사건은 참으로 일대 변괴이다. 이들은 이제 사수를 제멋대로 행했고, 서로 굳게 엉켜 음흉한 모의를 꾸며서 우리 백성들의 떳떳한 윤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풍습과 교화를 어지럽혔으니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더 체포하고 기어코 모두 소탕한 뒤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이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공로를 표창해주고 또 특별히 이렇게 보상해주겠다. 만약에 그들을 서로 호응하면서 숨겨두고 아뢰지 않다가 끝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결단코 응당 남김없이 코를 베어 죽여야 할 것이며 사람들도 역시 다 같이 그를 처단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박해에 대한 이제 강경한 조선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빌리 주교님도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홍주 거더리에서 그 사교를 금지하는 교서, 이 전교가 3월 10일에 반포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3월 11일에 홍주 거더리에서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가빌리 주교님이 이제 홍주 거더리를 어떤 이 사목 중심지로 삼고 계셨는데요. 당시 이제 손치호 니콜라오 회장의 집에 머물고 계셨던 주교님이 이제 처음에는 숨어 계셨어요. 이제 바구니와 함께 이 제의를
숨겨놓은 그 바구니와 함께 이 나뭇가지 속에 이렇게 숨어서 있었지만 결국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주교님만 먼저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졸들이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하도록 계속 재촉을 하니까 주교님은 혹시라도 신자들에게 그 피해가 갈까봐 다른 신자들이 이제 선교사들 때문에 체포되거나 박해를 받을까봐 이제 위행 신부님에게 거더리로 오라라고 서한을 보냈고, 이제 오메트르 신부님도 원래는 이제 수원 샘골에서 사목을 하셨는데요. 이때에 이 처음에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거더리에 주교님 거처로 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이제 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가 다빌리 주교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메테르 신부님이 이제 거더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체포가 되었고, 이제 황석도 루카도 함께 이제 서울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이 5분의 이야기. 예, 여기 황석도 루카하고 장주기 요셉. 네, 그래서 이 5분의 성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다 세남터에서 순교하셨지만 이때에는 이제 갈메못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 위행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 황석도 루카와 장주기 요셉. 그래서 우리가 갈메못 순교 성지에 가면은 이 순교자들을 또 현양하고 기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제 조선에서 활동하던 12명의 선교사 중에 9명이 다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분이 남아 계셨습니다. 이 3분은 리델 신부님과 이제 페롱 신부님, 깔레 신부님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조선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중국으로 이제 피신한 이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병인양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해가 시작된 중에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이 병인양요 이후에 더 크고 혹독한 박해가 길게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 리델 신부님이 1866년 7월 1일에 조선을 탈출해서 이제 중국에 체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진으로 가셔서 천진에 있는 프랑스 극동 함대의 로즈 사령관에게 가서 조선에서의 박해,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순교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프랑스 선교사의 처형 때문에 프랑스 공사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친왕을 통해서 조선에 서한을 보냈는데, 선교사들의 처형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프랑스 함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니까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의 처형은 국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강경하게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함대가 조선으로 원정을 갔어요. 2차례 조선을 이렇게 내침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1차에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 이때에 첫 번째로 갔을 때 이 프랑스 함대가 서울 양화진을 지나서 서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곳에 있던 정찰, 수로를 탐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3장을 그려오게 돼요. 이때에도 당연히 이제 조선군과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또 2번째는 10월 11일에 또다시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데, 군함 7척과 함재 대포 총 병력 1000여 명에 이르는 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를
또 점령을 했습니다. 조선에서도 또 이를 가만히 넘기지 않고 대항을 해서 이게 정족산성 이제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정족산성에서의 전투까지 해서 조선이 사실 이렇게 이때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11월 10일에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두 차례의 그 병인 양요 때에 이 프랑스 함대의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리델 신부님이었어요. 리델 신부님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리델 신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조선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갔던 조선 교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교우들이 이때에도 이 안내자 역할로서 이 함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어떤 역할이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판단과 묵상에 맡기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퇴각했고 그 후에 강화도에서 아주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철수했을 때에 이 프랑스 함대가 그냥 얌전히 간 게 아니라 좀 약탈한 물품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이제 강화 외교 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서적들, 네, 이런 것 이제 많이 약탈되고 이때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이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함대는 떠났지만 이 여파, 이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됐을까요?